2차전지 비중이 최소한 70%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거의 2차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50% 넘게 성장이 나와요. 그리고 마진도 1%대에서 한 5%까지 마진이 한 5배 이상 뛸 거라고 보고 있어서 실적 성장폭이 더 가팔라요. 자,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이고요. 오늘은 다시금 김지훈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 배터리 삼촌이라는 별명까지도 붙으셨던데 요즘 너무 핫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과분하고요. 다만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조정을 받아서 고점 대비 30% 빠져서 욕도 엄청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에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조금 그래도 인지도가 올라가면 선한 영향력을 하는데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의 삶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배터리 삼촌이라는 네. 또 별명을 또 영상을 통해서 또 듣게 되고 네네. 야, 그러면 앞으로 대표님 또 어떤 별명을 새롭게 얻으실까. 사실 배터리만 좋게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네네. 근데 뭐 지금 워낙 압도적으로 배터리 산업이 너무 폭풍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저도 계속 배터리 말고 다른 거 업종을 얘기하고 싶어서 반도체도 보고 뭐 로봇도 보고 그다음에 뭐 제약바이오도 보고 미디어 엔터도 보는데 배터리랑 딱 바꿔치기 할 만큼의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반도체가 상당히 기관과 외국인도 관심이 많긴 한데 현재로서는 2차 전지 배터리도요. 전기차가 끝이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전기 선박도 있고요. 전기 항공도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의도에서 시범 운행했던 도심항공 모빌리티, 개인용 목적 이동 수단이라 하죠. PBV. 그 PBV도 이제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아마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아마 폭증할 거예요. 왜냐면 태양광을 하든 풍력을 하든 뭐 어떠한 신재생을 쓰든 ESS 에너지 저장 장치는 필수거든요. 근데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한국 배터리 회사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꽉 잡고 있어요. 물론 중국도 일부 하고 있지만 그래서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이 너무 중요한 시장이긴 한데 전기차 시장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전기차 시장이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체보다는 이 2차 전지의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도 여전히 2차 전지 투자를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체 포트폴리오의 몇 % 비중 정도를 좀 투자하고 계신가요?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려요. 제 본업은 유튜버가 아니고요. 저는 전업 트레이더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매매를 하거나 단기로 가져가는 포트가 있고 중기로 가져가는 포트가 있고 장기로 가져가는 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건 장기 포트거든요. 장기 포트에는 2차 전지 저도 엄청 물려 있고요. 2차 전지 물려 있는 거 하나도 팔 생각이 없어요. 향후 2, 3년 동안은. 제가 파는 시점은 아마 2차 전지의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이 되겠죠. 지금은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니까 팔 생각이 없고 말씀 주신 대로 단기 포트에서는 2차 전지 말고도 반도체도 사고 팔고 하고 미디어 엔터도 사고 팔고 하지만 장기 포트는 2차 전지 비중이 최소한 70% 이상은 됩니다. 네. 그래서 거의 2차 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 아직까지도 2차 전지를 투자의 기회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이유가 네. 뭐 아까 뭐 ESS 시장뿐만 네, 네. 아니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요한 건 일단 전기차의 침투율이죠.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침투율인데 침투율은 북미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 10%가 안 되거든요. 북미가 지금 한 8%에서 9% 여전히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4월달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따끈따끈한. 그리고 유럽은 아직 20% 초반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 2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성장률 측면에서 급격하게 둔화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북미 시장에서 최소한 지금 8%, 9% 잡으면 여기서 못해도 4배에서 5배 이상의 성장은 나온다. 왜냐면 2030년까지 그 북미에 있는 환경청에서 기준을 더 높였어요. 원래는 55%였는데 62%까지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를 해야겠다. 그렇게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은 급격하게 향후 5년 내에 4배 이상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유럽이 엄청나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4월달 전기차 판매량 보면 28% 넘게 성장해 나왔어요. 판매량 자체가. 그래서 유럽도 지금 현재로서는 21%대지만 이것도 못해도 2배 넘는 성장의 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전기차 침투율 그래 50%가 너무 먼 미래면 아주 보수적으로 30%를 보자. 그럼 30%까지 얼마나 룸이 남아있냐 보면
북미 같은 경우는 지금 8%니까 4배 정도 룸이 남아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50%의 룸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북미하고 유럽에서 침투율이 목에 찰 때 아주 보수적으로 잡으면 뭐 30에서 한 40% 정도 침투율이 나면 그때부터는 성장률이 급격하게 둔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침투율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나 소위 말하는 이 배터리의 밸류체인 회사들의 매출과 이익 성장률 말씀드리잖아요. 매출과 성장률이 2026년까지는 매출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서 30% 이상이 나오고요. 잘 나오는 회사들은 50% 넘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치를 내면 매출에서 한 40% 정도 성장은 나온다. 그럼 영업이익은 어떻게 나오냐? 영업이익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는 50% 성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평균치가. 물론 양극재 업체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그 밑단에 있는 뭐 동박이라든지 뭐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양극재보다 매출 성장률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뭐 그 회사들조차도 예를 들어 엔캠 같은 회사는 매출과 이익이 100%씩 성장하고요. 분리막 회사 중에서도 뭐 SKI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지금 미국 IRA 법안에 오히려 수혜주로 엮이면서 SKI 테크놀로지 저는 관심은 없지만 실적만 딱 놓고 보니까 매출과 이익이 50%씩 성장하는 건 맞더라고요. 그래서 양극재가 주목받지만 양극재 외의 밸류체인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양극재 외의 밸류체인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들도 성장을 같이 해야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완벽한 밸류체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양극재를 중심으로 보되 여타 밸류체인들이 실제 미국이나 북미에서 실적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매출 성장률이 30% 50%가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그게 꺾이는 시점이 정말 빠르면 2025년 늦어도 26년이나 27년에는 매출 40% 성장하는 게 급격하게 절반 이상 20%대나 뭐 10%대로 떨어지면 그때가 아마 전기차 이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정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 회사들의 캐펙스입니다. 신규 설비 투자. 신규 설비 투자가 지금 33%거든요. 전체 평균이에요. 이게 배터리 셀,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장비 회사들까지 전체 평균 낸 거니까 평균치가 33%니까 여기서 오버캐파 나오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50% 넘게 시설 투자하는 회사도 있고 뭐 70%까지 시설 투자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이런 회사들의 캐펙스 투자 증가율이 급격하게 뭐 10%대로 떨어진다라든지 아니면 역성장이 난다라든지 요거를 딱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전기차가 소위 말하는 찬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전기차 너무 나쁘게 보는 사람도 많고 야 그거 주가만 오르고 뭐 성장성 꺾이는 거 아니야 뭐 중국한테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온통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양산되는 걸 봤을 때는 아직 오히려 더 저는 거기서 역발상의 관점에서 희망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전기차를 찬양하고 모두가 전기차를 타는 시점 모두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뭐 우리나라는 더 너무 적어요. 10명 중에 한두 명 전기차 탈까 말까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명 중에 한 6, 7명이 다 전기차 타가지고 전기차가 더 이상 사람들이 관심이 아예 없어요. 야, 무슨 언제 우리 휘발유차 갖고 뭐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도래하면 80점이 될 것 같은데 이 4개가 공통적으로 침투율, 그 다음에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 캐펙스 증가율, 그 다음에 전기차가 더 이상 이슈화되지 않는 시기가 아마 향후 3년 정도 뒤에는 다 이게 공통적으로 맞물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3년 전까지는 아직 성장의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최근에 고점 대비 30% 빠지니까 너무 힘들어하시고 막 개인들은 이제 2차 전지 좋아서 들어갔는데 물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 사서 수익 나고 막 이렇게 그걸 비교해요. 그건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비교하는 거고요. 한번 보시자고 2차 전지가 2, 3년 뒤에 성장률이 꺾이지 않으면 저는 그게 지금의 저점에서 저점 대비 고점까지 많이 오른 것만 보지 마시고 고점에서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고점 기준으로 여전히 2차 전지가 매력적인 산업이면 다시 신규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외국인이나 기관이 안 들고 있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매력적이지 않은 산업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뒤늦게 LG엔솔, LG에너지솔루션, 삼성의 SDI, 그다음 SK이노베이션을 1,000억 단위씩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셀은 좀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셀을 좋게 보면 당연히 소재단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계속 변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최근에 그 증권사 리포트에서 네네. 이게 2차 전지에 대한 성장률에 네. 대한 이 우려감은 특별히 표시기는 안 하는데 네네.
이 캐펙스 투자에 대한 네. 추가적인 성장의 우려는 좀 몇몇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2차 전지 관련돼서 그 보니까 양극재 같은 경우는 한 뭐 80% 이상 목에 찼다. 말씀하신 대로 캐펙스 투자가 목에 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오류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북미하고 유럽에서 향후 3년 동안 신차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테슬라가 그 소위 말하는 호랑이 없는 굴에서 여우가 왕노릇 탄 거죠. 근데 테슬라는 신차가 모델 S, 모델 Y 뭐 한 3종 정도 있나? 그잖아요. 이제 픽업 트럭 이제 나올 거고 소위 말하는 테슬라 차에 대한 메리트는 차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가 원래 차를 만들던 회사가 아닌데 부각을 받았잖아요. 전기차 어떻게 보면 초창기에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그러면 진짜 차 잘 만드는 회사는 현대기아, 그죠? GM, 포드, 폭스바겐. 요즘은 또 네. 벤츠 전기차가 많이 네. 팔린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어찌됐건 간에 자기네들 갖고 있는 완성차, 휘발유, 경유차 이거를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전기차로 넘어갈 거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포기를 하든 말든 이 탈탄소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30년에서 2035년까지 전기차 생산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내가 휘발유차, 경유차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2030년까지 6년 남았는데 6년 동안 열심히 전기차 만들어서 벌금을요 1조에서 10조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폭스바겐이 계산한 거 보니까 최대 10조 벌금을 내게 생겼어요. 그 탈탄소를 못하면 안 지키면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뭐냐 완성차 회사들이 미친 듯이 향후 3년 동안 유럽에서 80종에서 120종의 신차가 나오고요. 전기차 기준으로 북미에서도 픽업 트럭 포함해서 대형 SUV 포함해서 100종 넘게 신차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100종 넘는 신차, 북미 신차, 유럽 신차랑 북미 신차에 LG 엔솔이 9개가 들어간다니까요. 완성차에 배터리가. 그 다음에 삼성 SDI가 3개. SK온이 뭐 포드만 생각하지만 SK온도 차세대 BMW 아이폰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SK온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SK온도 뭐 볼보라든지 혼다라든지 현대기아차 SK온도 아주 강력한 현대기아차 고객이죠.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헤게모니가 이제 바뀌면 분명히 이 회사들의 신차에 우리나라 배터리가 더 많이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거는 지금의 그 증권사 레포트에 나온 거는 물론 논리적인 견해는 타당하지만 향후 추가적으로 수요가 나오는 신차에 대한 거는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관련돼서 사실 CATL이나 BYD가 LFP도 하고 하이니케 양극재도 하잖아요. 하이니케 양극재도 하는데 LFP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엄청나게 고급 기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SDI랑 LG 엔솔이 만들 줄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안 한 거죠. 왜냐면 하이니케 양극재가 훨씬 더 높은 기술력을 요하고 수익성도 좋고 맞습니다. 기술력도 좋고 수익성이 좋은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포드나 GM이나 폭스바겐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중국 거 말고 야 너네도 좀 LFP 좀 만들어줘. 근데 가격 차이가 20% 차이 난대. 근데 그 20% 가격 차이 나는 거를 더 내서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품질이나 화재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 국내 배터리가 더 좋으니까, 더 나으니까,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이놈들 BYD랑 CATL이 막말로 가격으로 비싸게 완성차 업체한테 소위 말하는 이제 선택사항이 없으면 가격 협상에서 완성차 업체가 우위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배터리 업체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완성차 업체들이 생각보다 내재화 하려니까 내재화 쉽지 않고 지금 내재화 계속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테슬라만 계속 내재화 얘기 나오는데 테슬라 내재화 얘기 나온 것도 3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 왜냐하면 생산 수율을 못 잡아서. 그래서 완성차가 내재화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배터리 업체랑 조인트 벤처 형태로 갈 거고 중국이 LFP 때문에 꽉 잡아서 많은 시장을 뺏었는데 국내에 LG 엔솔이나 SK온이나 삼성 SDI한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2025년 상반기만 아마 LG엔솔에서 아마 LFP 양산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LFP 시장조차도 아주 많이 뺏길 거라고 봐요. 중국 BYD나 CATL이. 그래서 심지어 시진핑이 제일 지금 엄청나게 잘 나가는 CATL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네. 단기간에 우리가 보조금 줘가지고 너희가 진짜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앞으로 여기서 너희가 더 초과 성장할지 상당히 우려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래서 CATL에 대해서는 계속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완성차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파나소닉이 공격적으로 계속 막 조 단위로 투자를 하면 그게 좀 위험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파나소닉은 테슬라 물량 쳐내기에도 지금 바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완성차로 이렇게 확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배터리 공급 과잉이라는 거는 조금 과도한 우려 같고, 숫자로 보니까 2026년까지 회사에서 완성차 업체에서 이 정도 배터리가 필요하다는 거에 비해서 배터리 업체들이 지금 북미랑 유럽 가서 뭐 헝가리 가서 공장 짓고 한 것들의 캐파를 다 더해 보니까 40%가 더 부족해요. 현재로서. 그러니까 그거는 40%가 부족하다는 거는 당장 2023년만 40%가 부족한 게 아니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바인딩 계약. 그럼 3년에서 5년 바인딩 계약 하는데 예를 들어 양극재 같은 경우는 7년 단위로 막 하잖아요. 삼성 SDI 보면. 그러면 3년에서 5년치가 누적적으로 40% 정도가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공급 과잉 우려는 당분간은 좀 과도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요즘에는 특히나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이 LFP 배터리 채택 니즈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네네.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는 확실히 중국 쪽으로 점유율을 네네. 많이 뺏기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우려를 좀 맞습니다. 많이 하셨던 것 네네네. 같더라고요. 네. 증거사 리포트에서도 그런 말들이 좀 많이 나오고. 네네네. 근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이 셀 업체들이 네네. 이거를 못해서 안 하는데 아, 그쵸. 네네. 못 만들어서 안 하는 맞습니다. 게 아니었다. 네. 네.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채택을 하려고 하고 있고 네. 솔직히 이건 뭐 시간 문제다라는 네. 느낌을 계속 네.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 안 드린 게 LFP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게 LFP에 굉장히 많은 대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니켈을 굉장히 양을 줄이고 미드니켈이라고 하죠. 네. 니켈의 양을 줄이고 기타 첨가제나 다른 금속 화합물을 섞어서 하는, 예, 일종의 망간 대체. 네. 망간이 그 니켈 매장이 한 400배 정도가 되는데요. 가격은 엄청 싸고. 그러니까 굳이 LFP를 안 써도 예를 들어 망간리치라든지 뭐 그 소위 말하는 니켈의 비중을 줄이는 미드니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심지어 요새 나트륨 배터리 뭐 얘기도 나오고, 그거를 관련돼서 이미 LG엔솔하고 삼성 SDI하고 SK온이 LFP 대체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거조차도 망간프리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25년이면 양산을 하지 않을까. 왜냐? 양극재 업체들이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망간프리 지금 5LO라고 뭐 상품명인지 모르겠는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25년에 양산하겠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밝힌 게 있어요. 차세대 양극재. 차세대 양극재가 이 LFP 대체할 데 쓰이는 배터리용으로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LFP보다 가격도 싸면서, LFP의 단점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온도 변화에도 취약해가지고 두 가지의 아주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중국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에 밝혀진 게 BYD 같은 경우도 연에 70대 이상 화재가 난대요.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우리 코나 EV 해서 조 단위로 돈을 때려 박으면서 LG엔솔이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그렇고, BYD나 CATL도 결국은 기술 다 이전하고 미국에서 돈만 받아서 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또 중국산을 쓰면 안 되잖아요. 국내나? 그래가지고 지금 새만금의 전구체 맞아요. 아시죠? 네. 결국은 우리나라 와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럼 그 부가가치가 우리나라에서 50%가 생산되면 중국 걸 회피할 수 있는데 그 기준조차도 2025년까지만 해당되고 더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렇게 꼼수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미국에서 CATL, BYD 배터리 쓰려고 해도
소재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시장도 분명히 LG엔솔이나 삼성 SDI가 먹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대표님께서는 이 실적 성장 네네. 이거를 가장 사실 맞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네네.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당장 올해 하반기를 내다봤을 때 네. 이 2차전지 관련 주식 중에서 가장 실적 성장 전망이 좀 좋았던 주식은 뭐가 있었을까요? 역시 셀단에서는 LG엔솔이에요. 매출과 이익 성장이 LG엔솔이 지금 압도적으로 40%씩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올해 LG엔솔 지금 1분기 실적 사상 최대 실적 나왔는데 7천억에서 1조 첨단 생산세액공제 이익을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럼 1,000억 찍혔잖아요. 세 개 분기로 나눠서만 봐도 2,000억씩 영업이익이 더 꽂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보수적으로 잡은 7천억이 나오는 건데 LG엔솔이 영업이익이 첨단 생산세액공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셀단에는 뭐 압도적으로 LG엔솔이 제일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양극재 딴에는 뭐 에코프로비움 좋아요. 근데 그리고 제가 포스코 퓨처엠 얘기하니까 뭐 기관들이 미는 종목이라 또 엄청 욕하시는데, 그냥 포스코 퓨처엠 자체가 경쟁력이 있어요. 너무 좋은 게 포스코 퓨처엠은 안 좋았던 거는 영업이익률이 진짜 나빴거든요. 1.8%였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었던 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을 원자재를 포스코홀딩스랑 엄청나게 리튬과 니켈을 광산도 갖고 있고 염호도 갖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소재를 안 쓰고 완성차 업체가 야 이 원자재 써 하는 사급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급 원자재를 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무한정 사급 원자재를 쓰는 건 아니고 이제 완성차랑 계약을 맺겠죠.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고 그 다음부터는 너네가 직접 소재 공급한 거 써도 돼. 뭐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그게 아마 1분기에서 2분기 초까지 아마 계속 사급 소재를 써야 되나 봐요. 근데 이게 2분기 중반부터 이제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니켈이나 그거를 원자재를 조달받으면 이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갈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로부터 원자재를 안 쓰면 연간 영업이익 추정이 뭐 계속 2%대 남아 있겠죠. 근데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냐면요. 6.3%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포스코 퓨처의 매출과 이익은 100%씩 성장을 하는데 80% 정도 성장을 하는데 이익률이 1분기에 나왔던 1.8%의 뭐 진짜 막 그 양극재 단에서 가장 최저의 이익률을 기록하느냐가 포인트일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의 이익률을 깎아먹는 거는 제일 이익률이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 기초 철강 소재예요. 내화물이라고 하죠. 라임 케미칼. 이게 이익률이 1%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내화물 요거 관련돼서도 철강 가격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네. 철강 가격에 연동을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철강 가격은 단기간에 4월달까지 가파르게 올랐다가 5월달에 꺾였어요. 왜냐면 중국에서 생각보다 철강 수요가 엄청나게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해서 꺾였는데, 재미난 거는 중국의 철강협회가 캐파 늘리지 마. 감산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협회에서 중국 철강협회에서 이 공급망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한다는 거고, 그게 아마 가격이 하반기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중국에서 철강 가격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뜨리지 못하면 중국 철강 가격이 올라가니까, 왜냐면 1, 2, 3월 달 추세가 그랬거든요. 중국이 올렸어요. 미국이 올리더라고요. 유럽이 올리더라고요. 우리나라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5만 원씩 월마다 5만 원씩 올리는 거예요. 그게 잠깐 주춤했거든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럼 5월 달에 가격 안 오르면 떨어지는데 또 추세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의 철강 업황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만 있지 중국에 대한 그 실적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철강 가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현재 수준보다 조금만 올라가면 이 기초 소재, 라임 케미칼, 내화물 이런 것도 평타만 치면 이익률이 아까 말씀드린 1.8% 엄청 깎아 먹었는데 이게 4%, 5%, 6%대까지만 해도 좋아질 것 같고, 포스코 퓨처엠만 유독 이 합작 수주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숫자가 지금 말해주잖아요. 93조 수주예요. 양극재만. 그 삼성 SDI랑 GM 합작. 최근에 나오는 거는 LG엔솔하고 혼다 합작에도 이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수주가 쪼개져서 3년에서 5년, 7년으로 쪼개져서 들어가는데 3년의 실적 레깅이 아니고 5년의 실적 레깅으로 매출과 이익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에코프로비엠, LNF, LG화학보다 더 실적 성장폭이 더 가팔라요. 그래서 저는 짧게는 2분기 실적도 이익률은 LG화학의 양극재 이익률이 제일 좋거든요. 8%. 이익률은 포스코 퓨처엠이 제일 떨어지지만 매출과 이익 성장률은 앞으로
하반기 실적, 그 다음에 연간 실적도 양극재 단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압도적으로 좋을 거다. 근데 다만 이익률이 얼마나 회복되는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람들한테 별로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코스모 신소재거든요. 네. 코스모 신소재는 전혀 주목을 못 받는 게 캐파에서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에코프로비엠이 23년 올해 기준으로 19만 톤인데 코스모 신소재는 2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9분의 1 토막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캐파가 작은데 얘네는 코스모 신소재는 또 매출 비중이 양극재가 또 100%도 아닌 거죠. 그 MNCC 전도성 페이스트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IT 업황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 MNCC에 들어가는 부품 비중이 40%를 차지하니까 그럼 양극재 코스모 신소재가 만들어내는 양극재 매출은 30%대도 안 돼요, 지금. 20% 중후반이에요. 그럼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의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왜냐? 코스모 신소재도 매년 3만 톤씩 증설하겠다고 했거든요. 2026년까지. 그러면 지금의 2023년 기준으로 2만 톤이 약 회사에서 추정하기로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현재 그 바인딩으로 수주 계약 받은 거를 토대로 캐파를 정하면 2024년, 5년, 6년까지 계속 3만 톤씩 늘려서 2027년 기준으로 15만 톤. 근데 여전히 적죠. 2027년 에코프로비엠 71만 톤이니까. 네. 근데 15만 톤까지 늘린다고 했고, 그러면 15만 톤까지 늘리면은 캐펙스 증가율로 치면 40%가 넘긴 해요. 왜냐면 2만 톤부터 시작해서 15만 톤까지 가니까.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가격적으로 비싼 건 맞지만 캐펙스의 증가율이나 추가 증설 여력은 남아있는 거는 에코프로비엠은 사실 캐펙스 증가가 71만 톤이면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목에 찬 것 같고, LG화학은 조금 여력이 남아있고, 왜냐면 LG화학은 LG 엔솔 것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차랑 다이렉트 계약만 해주면 LG화학도 좀 여력이 남을 것 같은데,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은 캐파로는 좀 거의 목에 차지 않았나. 왜냐면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거의 풀로 다 땡겨서 61만 톤까지 증설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은 여기서 추가 증설 나오는 거는 좀 더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 LNF랑 코스모 신소재는, LNF는 지금 현재 잡힌 거는 해외 것까지 포함해서 41만 톤 잡혀있거든요. 44만 톤 잡혀있거든요. 근데 LNF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긴 해요. 물론 LNF 뭐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LNF는 캐파 증설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교환사채 5천억 발행한 것도 추가 증설을 하려고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증설해서 15만 톤이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이거 향후로 봤을 때는 20만 톤, 30만 톤까지 가지 않을까. 왜냐? 코스모 신소재도 좋은 거는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 지금 NCM 622하고 NCM 811이거든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도 NCM 622하고 811을 제일 잘하고, 포스코 퓨처엠도 제일 잘 팔리는 게 NCM 811을 제일 잘 팔아요. 지금 삼성 SDI랑 판 것도 NCM 811이고 LG 엔솔에 판 것도 NCM 811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퓨처엠이 밸류를 높게 받고 비싼 이유가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을 가장 타겟팅해서 잘하고 있다. LNF가 사실 테슬라 향으로 뭐 3조 넘게 수주도 받았지만 LNF의 타겟은 NCM 811이 아니라 NCM 9 이상이네요. 9반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테슬라 일부 모델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범용성이 아닌 거죠. 스팟 제품인 거죠. 그래서 테슬라부터 스팟성으로 계속 수준은 나올 거예요. LNF도 수준은 나올 거라 보는데 물량 자체가 너무, 삼성 SDI에 막 40조씩 납품하는 거랑은 물량이 게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LNF도 매력적이지만 아무래도 가장 잘 팔리는 제품을 파는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퓨처엠이 계속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코스모 신소재 봤더니 2분기에 매출 전 분기 대비해서 20% 넘게 성장이 나오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코스모 신소재도 MLCC 전도성 패스트가 부진해가지고 안 좋았는데 2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 거의 한 50% 넘게 성장이 나와요. 그리고 마진도 1%대에서 지금 한 5%까지 마진이 한 5배 이상 뛸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코스모 신소재랑 포스코 퓨처엠이 실적 성장 측면에서는 제일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최근에 사실 2차 전지가 최고점 대비 어느 정도는 좀 조정을 받으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야, 2차전지 내가 그때 좀 탑승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내가 그때 초기에 좀 잡고 네. 계속 수익을 좀 키워갔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탑승할까 고민하다가 계속 오르니까 못했던 분들이 네네. 이제 조금 떨어지니까 네네. 이제는 좀 사봐도 되지 않을까? 네네. 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혹시 그런 분들이 이번 조정을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좀 여겨볼 수 있는 네.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네. 좀 대표적인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네네. 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2차전지 밸류체인을 보면 2027년 거 캐파나 네. 2027년에 어떻게 보면 실적을 땡겨와서 2027년까지 성장할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2차전지 관련돼서 강하게 매수세가 나오고 붐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정말 냉혹하게 냉정하게 따져보면 2027년에 밸류를 줄 때 예를 들어 평균치를 뭐 20배를 준다. 그럼 20배의 밸류가 싼지 비싼지를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나는 2027년 20배 밸류 정도 주는 건 비싸다고 생각이 안 들면 투자를 하시면 되고 2027년 기준으로 밸류 20배도 난 너무 비싼 것 같아. 야, 2027년까지 그 전에 성장이 더 빨리 꺾일 것 같고 그 전까지 지금 뭐 밸류 50배를 주는데 야, 그거 현재 기준으로 봐야지 왜 2027년 밸류를 땡겨다 봐. 그러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주식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대한 성장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게 물론 불안하실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존경하는 서재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급에 굉장히 중요한 주체이긴 하지만 주가는 기업의 본질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기업의 본질이 2027년까지 성장하는 게 이 2차전지 관련된 회사의 본질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가격만 30% 빠진 거죠. 제가 2차전지를 너무 좋아해서 2차전지에 굉장히 진심이고 2차전지 관련돼서 물론 편향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거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2027년에 밸류가 비싸지 않다고 보면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서재영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가라는 거는 본질이에요. 기업의 본질, 펀더멘탈. 결국 주가는 본질을 따라가기 때문에 본질이 2027년까지 성장한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에코프로의 본질이 변했을까요? 저는 안 변했다고 보거든요. 왜냐? 에코프로 정말 디테일하게 저희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에코프로의 가장 핵심 5가지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에코프로가 지주사의 성격으로 들고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핵심 자회사 에코프로 BM을 45.58%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 BM 종가가 23조 2,767억이에요. 직접 다 계산을 해보세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계산하는 게. 그래서 거기에 지분율을 곱하고 보통 지주사 할인율을 30%로 주거든요.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왜냐면 워낙 에코프로 비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50%를 잡았어요. 그럼 50%를 잡으면 5월 26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5조 3천억이에요. 오늘 종가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5조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5조 정도 돼요. 5조 3천억이고 자, 요걸 에코프로 BM 캐파로 계산해 볼게요. 2023년 캐파 아까 19만 톤 말씀드렸죠. 회사는 톤당 가격을 5천만 원이라고 잡았는데 이것도 톤당 가격 올리실 수도 있어요. 왜냐? 포스코 퓨처엠은 6,5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가격이 벌써 갭 차이가 20% 이상 20% 가까이 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또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톤당 5천만 원을 잡고 에코프로 BM 이익률도 엄청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현재 딱 이익률만 잡았어요. 6.3% 이익률 잡으면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와요. 거기다가 양극재 5대 천하, 포스코 퓨처엠, LG화학, 에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 평균 PER 지금 몇 배 주냐? 45배 주거든요. 네, 45배 주면 2023년 적정 시가총액 27조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현재 23조 2,700억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현재 주가로도 이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도 에코프로 BM 자체도 지금 20% 성장 여력이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20% 상승 여력이 전 남아있다고 보고요. 연간으로 보면 에코프로 지분 가치는 지금 적정 시총 27조에다가 지분율 45.58%를 곱하면 6조 넘게 지분 가치가 나와요. 6조 2천억이 나오고요. 2027년까지 한번 땡겨볼게요. 2027년 에코프로 지분 가치는 에코프로 BM의 캐파 71만 톤에다 보수적으로 톤당 5천만 원 잡고 저는 이익률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이니케 양극재보다 더 마진이 좋은 단결정 양극재가 이제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망간 리치, 망간 프리 이게 나오면 이익률 더 올라가. 왜냐면 차세대 양극재는 단결정 양극재 지금 얼마까지 보냐면 이익률 10%까지 보기도 해요. 근데 그걸 엄청 깎아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단결정 양극재만 생산하는 건 아니니까 7.5%로 잡았어. 현재 6.3%인데 1% 더 준 거죠. 당연히 얘네도 생산 공정도 개선되고 수율도 향상되고 가동률도 올라가면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차치하고 7.5% 잡으면 에코프로비엠 2027년 캐파 기준으로 영업이 2조 6천억 정도가 나와요. 2조 6천억을 보면 양재 5대 천왕 평균 PER 저 아까 2027년에 밸류에이션 20배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밸류에이션 20배 보는데 이거 나는 20배 너무 짜치게 준 것 같은데 나는 25배나 30배 줄게. 그럼 본인들이 그렇게 계산해보세요. 그럼 적정 시총 PER 20배 곱하면 53조 2,500억이 나오거든요. 그럼 53조면 에코프로 BM도 지금의 23조에서 2배 넘는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거고 2027년까지 장투하신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지분가치를 곱해서 할인율 50% 이상 줬어요. 그럼 2027년 기준으로 에코프로의 지분가치는 에코프로가 갖고 있는 에코프로의 지분가치는 27년 기준으로 하면 12조 1천억이 나와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6조 2천억이니까 여전히 27년까지 지분가치도 2배 넘게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의 지분가치 2023년 기준만 보면 한 6조 2천억 정도 된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수산화 리튬 보잖아요. 수산화 리튬 2023년 기준으로 26,000톤 생산하겠다고 했거든요. 27년 기준으로 82,000톤이에요. 근데 애널리스트의 그 수산화 리튬 평균 판매가가 너무 낮다고 보잖아요. 8불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가져온 거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전망한 게 2027년 기준으로 톤당 5만 달러를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이 5만 달러로 계산을 해보면 82,000톤 2027년 풀캐파로 82,000톤으로 계산하면 환율 보수적으로 잡아서 1,250원을 곱하면 5조 넘는 매출이 나와요. 5조 한 1,250억 정도 매출이 나오고요. 이거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2022년 평균 영업이익률 35%로 계산하면 약 1조 8천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보수적으로 20배 본다고 했죠. 그러면 기업가치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기업가치가 20배로 잡으면 36조가 나오고 최대 30배로 잡으면 54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2027년 기준이니까 그럼 2023년 기준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2023년 아주 그 따끈따끈한 이 수산화 리튬 가격 기사로 나온 거는요. 지금 77만 달러 찍고 43,760달러까지 빠졌다고 했어요. 아까 킬로그램당 8달러 그 리튬 얘기해서 엄청나게 그 애널리스트 분이 욕을 먹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10분의 1 토막이 나야 되는데 그건 너무 과도하게 가격을 낮추신 것 같고 수산화 리튬 가격이 지금 현재 그냥 딱 현재 가격으로 보자고 43,760달러로 곱하고 현재 환율로 곱해야죠. 1,328원이거든요. 현재 환율을 곱한 다음에 영업이익률 35% 잡은 다음에 이거 영업이익 배수도 저는 현재 기준 30배 넘는데 25배로 또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2023년 기준으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요 지분 100% 들고 있거든요. 그럼 100% 반영해야 되잖아요. 13조 3천억 나와요. 그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13조 3천억 나오고 에코프로 BM 지분가치 6조 2천억 나와요. 그럼 그거 두 개만 더해도 지금 벌써 20조 가까이 되잖아요. 19조 한 5천억 되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이 상장사 이게 환경 관련된 미세먼지 저감 가스 만드는 회사인데 요게 26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9,504억이에요. 지분율 31.4%를 곱하고 여기서 할인율 10% 30% 곱하는데 저는 그거 계산 할인율 적용 안 했어요. 할인율 적용 안 하면 2,984억, 약 3천억 정도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 CNG가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너무 중요한 전구체잖아요. 양극재 앞다. 이거 지분율 52.8%예요. 근데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거든요. 에코프로 BM의 그 양극재도 1분기가 비수기인데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더라고요. 4% 정도 나왔어요. 근데 영업이 94억 나왔는데 저는 이게 아주 보수적으로 그래도 6%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전 6%로 이익률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 전구체 좀 직접적인 상장 업체가 레이크 머티리얼즈랑 에코앤 드림 정도 있는데 캐파로는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에코프로 BM 전구체나 양극재나 이익률이 비슷하다고 보고 에코프로 BM의 그 PER을 계산했어요. 63배로 계산하니까 기업 가치가 한 3조 5,595억이 나오고요. 지금 2028년 기준으로 전구체 21만 톤까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평균 판가를 17불로 계산하고 환율로 1250원을 하면 영업이익률 아주 보수적으로 또 6% 잡으면 2028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한 2,700억까지 나오고요. 2028년 기업가치를 아까 PER 25배로 곱하면 6조 8천억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기업가치로 에코프로 IPO 하면 3조 밸류 받을 거라고 했는데 딱 떨어져요. 지금 3조 5,595억 정도가 나오니까 얼추 맞죠. 그리고 2028년 기업가치로는 6조 8천억. 그러니까 지금 기업가치에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향후 5년 동안 2배 넘게 기업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 거고, 우리가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데 에코프로 CNG의 지분가치를 계산을 해봤어요. CNG의 지분가치가 에코프로가 들고 있는 게 47.5%거든요. 그런데 비교 상장사가 있잖아요.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 성일하이텍하고 세비캠이 지금 PER 56배에서 57배 봤는데, 저는 에코프로 CNG가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 PER보다 더 낮게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요. 에코프로 CNG가 갖고 있는 캐파나 뭐 이익 성장률이나 이익률로 봤을 때 지금 1분기에 실적 나온 게 22% 영업이익률 나왔거든요. 그래서 순이익은 그보다 낮게 20%를 잡았고요. 그래서 평균 PER, 성일하이텍이랑 세비캠의 평균 PER 57배를 곱하면, 거기다가 지분율까지 곱하면 9천억 정도 에코프로 CNG 지분가치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해봤더니 핵심 자회사 5개. 물론 에코프로에는 에코프로 AP도 있고 다른 자회사도 있어요. 그건 다 뺐어요. 그래서 핵심 5개 자회사의 지분가치 합산이 24조 2,20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5월 26일 종가 에코프로 시총이 14조 4,30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개 지분가치의 합산과 시가총액의 계율이 68%다. 그러면 최근에 주가 빠진 거 34% 빠졌잖아요. 그걸 빼고도 34%의 성장 여력이 남아 있는 거죠. 현재 2023년의 실적만 봐도.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저는 말씀을 못 드렸던 게 단기간에 40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를 나빠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400% 넘게 올라서 그 주가 자체의 가격만 봤을 때 부담이 되니까 말씀 못 드렸는데, 고점 대비 34%가 빠지니까 이런 지분가치의 매력도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빠진 거를 빼고도 34% 빠진 걸 빼고도 34%의 현재 주가 상승률로 지분가치 합산만으로 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포스코홀딩스만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주가가 빠진 시점에는 에코프로의 사실 투자 가치도 포스코홀딩스 못지않게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생긴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2차 전지를 많은 분들이 일단 소재, 양극재 이렇게 좀 가장 좋게 보고 네네. 계시는데 네. 솔직히 2차 전지가 양극재만 또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전반적인 또 밸류체인이 있는 네네. 것이고 네. 또 이 밸류체인이 살아나야 또 네. 전반적인 우리나라 K배터리가 더 살아날 네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네네. 근데 이 종목 너무 많다. 네네. 그래서 ETF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네.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은 맞습니다. 네. ETF 투자를 네. 좀 많이 선호하시기 네. 때문에. 네. 근데 ETF도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지금. 네. 근데 혹시 그 중에서도 네. 이런 ETF는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아, 네. 이거 얘기하면 또 그 무슨 기관이랑 관련이냐, 전혀 기관이랑 관련이 없고요. 협찬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2차 전지 ETF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기존에 갖고 있던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타이거 ETF, 삼성 자산운용의 ETF, 코덱스 ETF, 2차 전지 산업 ETF가 왜 이유를 모르겠는데 포스코홀딩스가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제일 중요한 원자재 단의 리튬을 확보하고 있는. 철강적으로 좀 봤나 보네요.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의 비중도 굉장히 낮아요. 비중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주가가 둔한 배터리 셀 업체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의 비중이 좀 높았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소재잖아요. 네. 소재고 아까 원자재 단에서 압도적으로 지금은 에코프로가 가격이 많이 싸졌지만 전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포스코홀딩스가 압도적인 오히려 이런 리튬이 국유화되고 리튬에 대한 밸류체인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포스코홀딩스는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포스코홀딩스를 유일하게 담고 있는 ETF 나온 게 신한자산운용의 솔 2차전지 소부장 FN ETF예요. 그래서 이게 한 주에 가격이 8,500원대거든요.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계좌에서 그냥 계속 내 월급의 10%, 난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20%,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30%씩 계속 사서 모으는 거예요. 언제 파냐? 성장률이 꺾이는 시점에. 그래서 솔 2차전지 소부장 ETF가 왜 좋냐? 1등이 에코프로고요. 20%가 담겨져 있고요. 2등이 에코프로비엠, 3등이 포스코 퓨처엠이고 4등이 LNF, 5등이 코스모신소재고 6등에 중요한 포스코홀딩스가 한 7.35%가 들어가 있어요. 미래셋이나 삼성자산운용이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솔 2차전지 소부장 FN ETF는 한 주당 가격도 8,500원대로 비싸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고 지금 타이거 2차전지는요 많이 올라서 좀 막 한 주당 3만 원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이거 2차전지 ETF 한 주 살 바엔 솔 2차전지 소부장 4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양극재, 음극재, 원자재, 분리막, 전해, 도전재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 그냥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하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대표님 최근에 사실 외국인들은 네. 오히려 2차전지를 계속 매도하고 반도체 주식을 많이 사고 있잖아요. 네네. 상간에는 요즘에 또 기사들도 보니까 2차전지에서 반도체로 주도주가 이동됐다라는 네. 식으로도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반도체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엄청 사요. 왜냐면 반도체는 지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좋을 거 땡겨서 하는 건데 그럼 꼼꼼하게 따져보죠.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자꾸 뭐 AI, 챗GPT 얘기하는데 AI, 챗GPT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거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다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AI나 챗GPT 관련돼서 실적이 나올 만한 회사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체 매출 포지션에서 이 챗GPT나 AI로 인한 그 AI 서버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죠. 저는 5%도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 과하고 중요한 건 3대장이잖아요. 스마트폰, PC 서버, 네. 그리고 일부 가전제품, 네. TV 포함. 근데 중요한 건 서버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재작년에 서버가 반도체 수요를 땡겼거든요. 반도체 주가는 뭐 못 갔지만 서버 쪽 투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솔직히. 근데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서버, 데이터 센터 투자용으로 잡은 예산의 버짓을 30% 이상 줄였대요. 이거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메타 뭐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뭐 애플 뭐 그래서 굉장히 예산 줄인 게 이런 사실 단기적으로 내년에 엄청 좋아질 거라고 보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땡겼는데 그럼 실제 숫자가 좋아져야죠. 그럼 숫자가 좋아지면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계속 체크하는 건 재고인데 재고가 많이 줄긴 줄었어요. 왜냐면 내년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올해 생각보다 DDR5가 소비 전력도 20% 절감되고 효율도 엄청나게 좋은데 DDR5가 전체 DDR4를 대체하는 수요가 20%밖에 안 된 거예요. 저는 이게 40%, 50% 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 DDR5가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비쌌어요. 200% 넘게 DDR4랑 차이가 나는데 최근 4월달 DDR5 나간 거 출고가 보니까 7%밖에 가격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럼 DDR5의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DDR5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 당연히 반도체 그 재고 미리 선제적으로 재고를 땡기려는 수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인정을 하고 그래서 봤더니 휴대폰용 재고가 아주 고점 찍을 때보다 한 2주에서 3주 정도가 줄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정상 재고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 재고 수준은 4주에서 6주인데 지금 6주에서 8주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서버는 재고가 오히려 늘었거든요. 서버 아까 감산한다고 30% 정도 예산 삭감한다고 했잖아요. 서버도 정상적인 재고 수준은 뭐 3주에서 5주인데 지금 3주에서 5주보다 훨씬 넘은 6주에서 뭐 7주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서버는 좀 불안하고 그 PC인데 PC하고 뭐 일부 가전인데 일부 PC하고 가전도 정상적인 재고 수준은 4주에서 6주인데 지금 7주 8주니까 지금 생각보다 기대했던 서버는 힘든 상황이고 휴대폰하고 가전 PC에서 잘해야 되는데 세트로 반도체가 나가는 거 PC가 한 8% 정도 올해 감소할 거로 보고요. 휴대폰 굉장히 선방할 거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휴대폰 9,200만 대 팔릴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휴대폰 관련돼서는 사실 그 중국 로컬폰에도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국 로컬폰 관련돼서 아마 올해 하반기는 좀 신규 모델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 지금 기대감 갖고 있잖아요. 애플 15가
F14 못 샀던 대기 수요, 14가 생각보다 잘 안 팔렸고 13 들고 있다가 15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는 작년에 워낙 죽었기 때문에 올해 한 15% 성장은 보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제일 출하 증가율은 줄어들 거라고 봐요. 아까 그 PC가 한 마이너스 8% 정도 빠지고 스마트폰이 한 3% 정도 빠진 게 제일 선방할 걸 보고요. 태블릿 PC는 한 6% 정도 빠질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서버는 예산은 30% 줄이는데 서버도 좀 아주 긍정적으로 보면 한 7% 정도 출하량 줄어들 거라고 보고, 그러면 D램 수요는 얼마나 늘 거냐? PC가 한 2% 정도는 늘 거라고 봐요. 태블릿 PC 쪽에서 좀 수요가 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까 폰 말씀드렸잖아요. 휴대폰이 제일 기대감이 커요. 폰은 그래도 아까 그 출하량대로만 가면 한 10에서 15%, 10에서 15% 정도 수요 증가율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서버가 아까 예상 감안하고 출하량이 한 6% 정도 줄어들면 그것까지 감안하면 서버에서는 한 5에서 10% 정도는 그래도 올해는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전체 D램 관련돼서 증가하는 거는 한 자릿수인 거죠. 한 3에서 5% 정도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서버가 생각보다 덜 줄여야 되고, 휴대폰은 잘 팔려야 되고, TV랑 나머지 가전이나 PC는 한 5% 정도 성장만 나오면 올해는 굉장히 선방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미국의 IT 소매 그 매출 증감률이 지금 8%대까지 빠졌거든요. 1월 달에 4% 올라갔다 지금 8%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빠졌는데,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미국의 IT 소매 증감률, 이것도 얼마나 회복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는 줄고 있는 건 확실한데, 메모리 반도체 스팟 가격하고 고정가가 있는데, 고정 가격이 올라오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AI, 챗GPT, 그다음 여러 가지 지금 구글 바드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 기대감은 갖고 있는데, 그게 숫자로 찍혀서 실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으려면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반도체도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고 보니까 막 2차전지처럼 막 미친 듯이 막 두세 달 동안 땡길 거라고 저는, 그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실제 올라야 되고 재고가 계속적으로 계속 줄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이게 기대감으로 땡긴 게 네. 진짜 까봤는데 없으면 그쵸. 거기서 실망 매물이 막 맞습니다. 쏟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투자를 할 거면은 네. 일단은 기대감으로 땡겨놓은 거 확인까지 확인까지는 해야 될 게 네.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두 가지인데요. 재고 수준, 가격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그 두 개가 아마 반등 나면 더 반도체는 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숫자가 찍혀야 됩니다. 지금 2차전지 외에 그런 네. 대표님께서 따로 네. 좀 하반기에 얘는 좀 실적 성장이 좀 눈에 띄더라, 네, 네. 할 만한 게 좀 있으신지 좀 그러니까 궁금하거든요. 개별 종목, 업종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반도체가 워낙 큰 업종이긴 한데, 업종 말고 개별 종목으로 보면 2차전지 빼고도 매출과 이익 성장이 50%씩 나오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폭풍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감성 코퍼레이션이나 스노우피크란 브랜드를 갖고 있는 감성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도 있고,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 HPSP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우주 항공 중에 인텔리안 테크라는 회사도 있고, 굉장히 실적 성장이 굉장히 가팔라요. 근데 저는 이제 최근에 등골핑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등골핑이요? 네. 좀 처음 물어봤는데요. 등골 브레이커는 들어보셨죠? 네네네. 옛날 저희 패디, 예. 저희 둘 다 이제 결혼 안 해서 보는데 부모님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딸 있는 애들은 이 캐치 티니핑이 거의 교주, 배터리 교주 있듯이 캐치 티니핑이 엄청난 인기를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5월 달에 이 캐치 티니핑이 캐릭터만 90종, 거의 100종 가까이인 캐릭터. 그러니까 그 캐치 티니핑을 만드는, 저는 SAMG 엔터, 사멘터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SAMG 엔터를 좀 주목해보자.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식비를 아끼고 여러 가지 비용을 줄여도 아이들한테 쓰는 돈은 아끼지 않잖아요. 나중에 아이 나면 아이한테 쓰는 돈은 아끼지 않으실 거잖아요. 제 거를 아껴야죠. 그쵸. 저도 똑같거든요. 네. 미친 듯이 쓸 거거든요. 근데 이 티니핑이 시즌 3까지 나왔어요, 지금. 엄청난 인기에 시즌 3까지 나왔고,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이 3D 애니메이션의 저는 카테고리 확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구에서 끝나지 않고, 최근에 어린이나 이
굿즈 상품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 아이돌만 굿즈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캐치 티니핑도 굿즈 상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많잖아요. 뭐 손잡이 뭐 이거 뭐죠? 컵부터 시작해서 옷부터 해가지고 뭐 그 소위 말하는 문방용품부터 해가지고 뭐 신발에. 화장품, 신발, 패션, 테마파크 이게 확장성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 소위 말하는 얘네도 아니나 다를까 테마파크를 기획을 하거든요. 경기도에. 근데 지금 일단 어린이날 MD 굿즈 상품만 3배 넘게 당연히 다 완판됐고 3배가 팔렸대. 평상시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멘터도 결국은 이 IP잖아요. 지식재산권. 우리 엔터 잘 나가는 게 우리나라만의 아이돌만의 강력한 팬덤을 바탕으로 하는 IP잖아요. 근데 저는 이 캐치 티니핑이 여자 아이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팬덤을 갖고 있다. 그래서 확장성을 갖고 있는데 실제 그게 숫자로 찍히고 있고 완구가 끝나는 게 아니다. 아까 말한 굿즈 상품이라는 건 각종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왜 디즈니나 마블이 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캐릭터의 강력한 힘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캐치 티니핑이 굉장히 강력한 힘이라고 보고 있고요. 완구가 화장품, 패션, 의류, 뭐 그 여러 가지 확장성, 뭐 각종 문방 용품까지 해서 이게 카테고리 확장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초입 단계라고 보고 있고, 사실 쌈엔터 자체가 사실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은 더 클 거라고 봐요. 왜냐면 테마파크 오픈하는 것도 있고요. 이 이모션 캐슬이라고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이 플랫폼에 지금 가입자 수만 해도 그 만 단위로 커지거든요. 지금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완구 관련된 회사는 많은데 이거를 애니메이션하고 결합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테마파크까지 확장한 회사 자체는 뭐 사멘터가 좀 독보적인 것 같고, 사멘터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자체 IP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는 기획력인데 기획력 관련돼서는 굉장히 국내 탑급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키즈 IP, 그러니까 키즈 관련된 아이들 관련된 지식재산권은 물론 뭐 아이들 관련된 지식재산권도 어떤 유행을 탄다 볼 수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군에 비해서는 이 라이프 사이클이 길다고 보거든요. 아이들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게 한번 라이센싱 체결한 거에 대한 생명력 자체가 길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 관련돼서는 꾸준히, 그러니까 시즌 3 나왔다는 거는 시즌 1에서 끝나지 않고 시즌 2, 시즌 3 계속 산다는 거잖아요. 상품을. 그래서 상품에 대한 확장성도 있고,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이제 2,800평이래요. 엄청난 규모의 실내 테마파크가 이제 생기면 올해 하반기가 뭐 너무 빠르면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실내 테마파크에서 추가적으로 매출이 뭐 연간으로는 200억 이상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얘네도 발빠르게 중국의 OTT 채널에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OTT 관련된 채널에서 분기에 1등 찍었대. 1분기에. 이제 2분기, 3분기는 봐야 되지만. 그래서 중국 OTT에서도 폭발적으로 인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국내 성공으로 그치지 않고 당연히 해외로 진출을 하겠죠. 엄청나게 해외로 진출할 거고, 현재 지금 PER 밸류 17배는 해외 진출에 대한 성장성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고, 지금 중국만 진출하는 게 아니고 올해 2분기에는 이제 미국의 그 미국 OTT의 로쿠란 TV의 OTT에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는 일본 지상파의 티니핑 시즌 1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큰 시장, 미국, 중국, 일본 이제 다 진출을 하는 거죠. 그게 아마 올해부터 2023년 하반기부터는 해외 진출 원년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자 아이들한테 너무 치중이 된 거 아니냐 해서 메탈 카드봇이라고 이제 남자 아이돌 쪽도 아이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메탈 카드봇 관련돼서도 이제 아마 매출이 아마 중장기적으로 상반기에 이제 막 신규로 IP 메탈 카드봇을 런칭한 게 매출은 하반기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굳건한 그 캐시카우인 캐치 티니핑과 신성장 동력 메탈 카드봇이 결합되면 아주 강력한 아이들 관련돼서는 굉장히 강력한 IP를 형성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현재 매출 1200억대 수준이지만 2025년까지 2400억대까지,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을 보니까 40%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매출 그렇고 영업이 지금 한 140억 정도 예상하는데 140억이 200억, 내후년에 300억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익률도 보니까 10% 언더에서 내년에 한 12%, 내후년에 한 4%까지 올라가니까 매출과 이익도 좋아지고 이익 성장률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공장처럼 엄청나게 캐펙스를 늘려서 하는 건 아니니까 고정비 부담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사업 구조가 IP 갖고 하는 사업 구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테고리 확장성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건강하게 뭐 15에서 20% 조정 나오면 저는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게 BTS 이후로 네, 한류 열풍이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핫한 것 같아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 JYP도 그렇고 네. 다수 엔터사들의 네네. 와, 시총이 상승세가 아, 심상치 않더라고요. 시총 지금 4개 합산 20조 넘었죠. 네. 엄청나죠. 지금.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뭐 그런 아이돌뿐만 아니라 그쵸. 네. 이런 네. 캐릭터까지도 네. 강점을 가진다면은 또 기대도 해봐도 될 것 같다. 네. 또 제2의 약간 뽀로로가 나오는 네, 그쵸. 제2의 네. 뽀로로 충분히 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엔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 많이 빠져서 심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되고 반도체나 미디어 엔터나 제약바이오나 이런 데 갈아타시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향후 어느 분야에서 성장이 더 나오고 그게 실제 숫자로 찍히는지 그리고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반도체도 미래의 실적을 땡겨다가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그 반도체의 미래 실적을 땡겨서 하는 밸류에이션과 2차 전지 미래 실적을 땡겨서 하는 밸류에이션 나는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어느 쪽이 더 미래 성장 가치에 비해서 매력적이라고 보는 측면을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주식 투자는 중요한 건 본업이다. 기업의 본질, 펀더멘탈이 주가를 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훈한 주식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양극재만 보지 마시고 2차전지 이수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2차전지 밸류체인을 다 보셔야 돼요. 근데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건 2차전지 회사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매일매일 새로운 신규 소식들이 미친 듯이 업데이트 되니까 손품을 계속 파시고 이수빈 대표님도 2차전지 관련돼서 굉장히 아주 그 소위 말하는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그거를 소위 말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꼭 참고해 주시고 너무 뭐 저처럼 편향돼서 너무 2차 전지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만 보지 마세요. 그리고 2차 전지 조금 부정적으로 본다고 또 너무 욕하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 긍정적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고요. 부정적으로 보시면 절대 돈 못 법니다. 그래서 사고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내 스스로의 판단과 기준을 잡는 게 가장 맞습니다. 중요한 그게 것 제일 중요합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네. 이렇게 저희가 뭐 아무리 나온다 맞습니다. 하도 네. 저희가 뭐 신이 아니고 네, 뭐 맞습니다. 100%다 맞는 말만 할 수는 없고 네. 네, 주식시장에도 정답이 없는 만큼 정답이 없습니다. 네, 항상 많은 분들의 그런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잡고 투자를 하셔서 좋은 결과 다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또 훈남 주식의 김지훈 대표님 모셨고요. 요즘에 사실 유튜브 채널도 너무 쑥쑥 완전 또 커져 나가고 있어서 네. 저도 굉장히 또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에 진짜 직접적인 조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숨겨진 조력자십니다. 이수민 대표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제야 더 네. 빛을 보는 딱 출발점에 실수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힘을 내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또 승승장구하는 네. 구조적인 성장의 채널이 네. 되시길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유튜브계의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배터리 3천 네. 김지훈 대표님 모셔서 네.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봤고요. 다음에도 한번 또 모셔서 네네. 2차 외에도 또 다른 또 맞습니다. 실적 성장주에 대한 네네. 또 인사이트 같이 한번 또 들어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함께 마무리 인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행복 되세요. 되세요.